제가 평소에 회사에 다니면서 친구들이라든지 친척들한테 제가 좀 보고 있는 주택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전에서 직접 자산가들에게 부동산 이렇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안내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부서가 은행권, 금융권에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신한은행 WM 추진부 자산관리 컨설팅셀의 ICC 팀 이진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자산 배분할 때 특별히 부동산 파트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내하고 설명해 드리는 그런 쪽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이제 100억 이상 초고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제안해드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언해드리고 같이 관리해드리는 네. 그런 팀에서 포트폴리오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제가 평소에 회사에 다니면서 동료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친척들한테 제가 좀 보고 있는 주택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부동산에 대한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네. 자본주의 생존 투쟁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닉슨 대통령께서 71년도에 금이랑 달러랑 연동된 걸 폐지하는 금 불태환 선언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중앙은행에서 종이화폐를 발권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더 폭발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잘 기억하시는 코로나 때 2020년부터 여기 보시면 리세션이 잠깐 있은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유동성이 파란색 차트 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옆에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초록색 그래프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초록색 차트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주택의 중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필연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일어나는 인플레이션보다 우리의 자산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실 살아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에 인정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서 살아가는 게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자본주의의 투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유동성과 주식 차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맨 위에 있는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우리나라 M2 이고요.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S&P 500 이게 2000년부터 2024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넘게 미국 S&P 500에 투자했다면 한 3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한 80% 정도 올랐다고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제 노란색 차트를 보시면은 노란색 그래프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블루칩 주식 같은 거 보면 다우존스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총이 가장 큰 아파트 단지를 50개를 선별한 그런 블루칩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20%, 80%, 300%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 연동성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들쑥날쑥 쭉쭉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한번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러다 박스에 갇혔다가 다시 한 올라와서 80%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고 미국 S&P 500은 전체적으로는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20년 시계열이라서 그렇지 그때 잠깐 6개월, 3개월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하락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아파트 지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정말 꾸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부동산에 참여하면 웬만해서는 승리를 했다는 거지. 특별히 아파트의 경우는 선도 아파트 50 지수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총도 크고 남들이 좀 선망한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은 사실 거래량이 줄지 그게 주식이 빠질 만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막 손바뀜이 일어난 경우는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말 그대로 하방 경직성이 좀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특징은 하방 경직성이 세다. 그래서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1등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서울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네. 예, 지금 시총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조 정도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좀 선도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네. 여러 가지 아파트 지수 그리고 뭐 데이터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시총이 좀 큰 걸 보고 싶다 예. 하시면 여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마포구에서는 제일 시총이 큰 아파트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예전에는 다들 잘 아는 그 마레프라고 하는 마포 레미안 프루즈였을 텐데 순위가 바뀌었네요. 예. 예. 이렇게 본인이 좀 잘 보고 있는 동네에서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 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KB 아파트 50 지수, 예, 그게 이제 검정색 지수인데요. 검정색 지수가 올라간 만큼 본인이 살고 싶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그 수익을 좀 따라가고 있느냐 못 따라가고 있느냐 뭐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전세 가격 비율이 있습니다. 예. 예,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비율이? 비율을 네. 따로 보진 않고 전세 비율이 얼마인지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전세 비율에 따라서 네.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이제 서울 전세 가격 비율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에 갇힌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밑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회색으로 된 것이 이제 서울 매매 가격 지수인데 매매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전세가가 이제 분자가 되고요. 매매가가 분모가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 비율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옆에 오른쪽은 전국의 비율입니다. 네. 예, 전국의 가격 비율이 보시면 왼쪽에 스케일을 보시면은 한 70에서 한 6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예. 서울은 50에서 57 정도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가 있어서 투자 수요가 좀 더 많이 유입이 되면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곳이다. 그렇습니다. 네.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모습 보이고 있고 전국으로는 주로 거주 목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반면 네. 서울은 투자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게 나온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보면 이 차트에서 보면은 그 22년도 중반부터 보면은 전세가율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진 건 저건 진짜 하락인 거네요. 네, 저때 잠시 진짜 하락이 있었던 거죠. 예, 이때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긴 했는데 매매 가격 떨어지는 속도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때는 매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전세가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예. 이때는 좀 과열 신호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친구들이랑 재미삼아 한번 얘기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네.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한번 살아갈 것인가 예. 예, 선택하는 시기가 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신축 대규모 입주장에서 전세가 굉장히 싸게 형성이 됐을 때 네. 예, 본인은 이제 스마트하게 싼 가격에 전세 포지션을 구축을 해서 예, 거기서 이제 차도 좋은 차를 한번 뽑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 소비를 좀 했다 예,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준에 맞는 실거주 한 채를 대출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담을 해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비자발적으로 좀 검소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네. 예, 이 포지션을 가지고 10년이 흘렀다고 가정했을 때 네. 사실은 좀 큰 자산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앞에서 보셨던 대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희소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안 예. 가지고 있었느냐 예, 그게 큰 결과로 나타날 거고요. 밑에 부분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하는 것마다 다 100%씩 상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거의 투자할 때 직장인들이 처음부터 막 수억씩 투자할 수 없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무리해서 한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고요. 한 2년에 걸쳐서 한 100% 정도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예. 예, 1억이 됐을 거고 그걸 또 다 운용해서 100% 또 수익이 나면 2억이 될 텐데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난 만큼 또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예. 예,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거뒀지만 예, 전세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 있어서 다시 네. 좀 상승을 복리 효과를 못 누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서 똘똘한 실거주 한 채를 좀 구입하셨다고 하면 그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네. 예, 그 자산 가격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자산이 올라간 만큼 나중에 추가로 본인이
일으킬 수 있는 투자 자금을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으로 100% 수익 나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시세 차익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주택의 어떤 한국 주택 구매의 본원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앞서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자산 가격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택 가격은 하방 경직이 크니까 네. 하방 경직이 없이 밑으로 10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오르는데, 뭐 5배 오르는데 밑으로 중간에 한번 세게 떨어져 버리면, 레버리지를 하면 녹아버리는데, 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방 경직이 커서 주택은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져서 레버리지를 해도 되는 자산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부의 증식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전세 포지션이 사실은 집값에 대한 숏 포지션이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택 실거주 한 채를 구입한다? 그거는 한 중립적인 포지션. 네. 다주택자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집값에 대해서 이제 롱 포지션을 구축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을 이렇게 구매할 때 보면, 이거는 제가 정한 순서는 아닙니다. 예.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 똑똑하게 집 구하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시면 가용자금 확인 및 대출 계획입니다. 네. 재밌게도 집 종류하고 지역을 먼저 고르기 전에 자금을 먼저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능한 만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출과 네. 본인이 그동안 모아왔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금융 계산기라고 네이버에 입력을 해보시면 대출 계산기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 대출을 받을 금액을 입력해 보시고, 주택담보대출 거의 한 만기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최근에 한 4%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월 상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월 상환금 옆에 보시면은 원금하고 이자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예. 이자 부분은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네. 원금은 말 그대로 제가 이 은행에 내긴 저축이네, 하지만, 그래서 적금과 월세를 내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상환이 가능한 담보대출이고요. 길게는 40년까지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30년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이 좀 적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환을 통해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실 수 있어요. 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정금리, 변동금리 크게 고민 안 하셔도 3년 있으면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네.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금리가 픽스됩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거의 5년 정도를 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5년을 정하시면 5년 동안은 금융비용이 바뀌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 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소비를 통제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데 돈을 안 쓰고 대출을 받으셔서 아까 보셨다시피 원금은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이자는 월세라고 생각했을 때 부동산이라는 그릇에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부분, 아까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 LTV 한도가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재작년만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전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한 40% 정도로 제한이 됐었는데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로 추가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25년 5월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서울 4구, 서울 4개 구 빼고는 70%까지 LTV 비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인 경우에는 80%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6억 원까지 지금 제한은 되긴 합니다. 그리고 1주택 이상 주택이 있으신 분은 70%가 아니라 10%를 차감해서 6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표로 보면은 굉장히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 아파트를 보고 있고 거기에 시세를 파악을 해서 대출 한도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란 그 정책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부합산 소득이 한 6천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좀 더 저렴한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도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은 서울시 4개 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여기는 50%까지만 네. 제한이 되고 있고요. 1주택자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다 하시게 되면 처분 조건만 가능하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셔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대출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특이하게도 무주택 세대 중에 생애 최초 구입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이제 80%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최대 6억 원.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이 되신다 그랬을 때는 70%까지 가능하신데 서민 실수요자라고 하면 일단 주택이 없는 상태시고 부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시세가 구매하는 주택의 시세가 9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대출 한도를 은행에 가지 않고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요. KB 시세를 먼저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KB 부동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네이버 부동산 여러 가지 프롭테크 앱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거기에서 일반 거래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 거래가를 확인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본인의 LTV 비율을 곱하시면 일단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나올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있는 잠실 리센츠 아파트 34평에 지금 시세가 일반 거래가가 29억 5천만 원이네요. 무주택 세대라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을 처분하고 이사 가시는 분,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LTV가 50%입니다. 그렇게 되면 50% 곱하게 되면 14억 7,500만 원이 되실 텐데 이거를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신 DSR 40%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이 범위 안에서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DSR 40%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한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DSR 계산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본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대출 비율이 DSR 비율이 계산돼서 나오고요. 네.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셔서 부부합산 소득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정보를 입력하시면 DSR 비율이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 팁을 드리면 신용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시는 케이스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전액 상환하시고 주택담보대출만 받으시는 걸로 네. 한번 산출을 해보시면 신용대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보다 DSR을 높일 수 있나 보죠? 주택담보대출만 받으실 때가 한도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이유는 신용대출은 기간을 만기 기간을 한 12개월로 짧게 보는데 예. 주택담보대출은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예.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소득 적은 사람이 둘 중에? 왜 그러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는 부부간 소득을 합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반대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득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실행하시고 거주를 하시다가 갑자기 목돈이 좀 필요하신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으실 텐데 네. 그럴 때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두신 상태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신용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네. 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제 명의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 기준으로는 신용대출을 추가로 급할 때는 받을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공간을 마련해둬라. 혹시나 막 이 대출을 써놔가지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거 나 대출 갚기에 바쁘지 현금 없어 할 때 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는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의 공간을 비워둬야 신용대출을 땡겨가지고 뭔가 위기상이 발생할 때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부터 또 스트레스 DSR이라고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 시행하는 이유는 담보대출 자체 그리고 신용대출 자체 대출 자체 규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유형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소득 1억 원인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상환 4.2%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변동형 금리라고 하면 6개월마다 변동하는 그런 대출 그리고 혼합형은 5년은 고정이었다가 네. 5년이 끝나면은 변동으로 바뀌는 대출 주기형은 5년 가는 대출입니다. 세 가지 다 동일하게 한도는 감소를 하게 돼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혼합형이 제일 많이 감소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3,300만 원 정도 7월부터 좀 한도가 줄어드는 네.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네. 이제 대출 받기 전에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저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코픽스 금리를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코픽스 금리를 제가 이제 시계열로 한번 다운을 받아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것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그리고 파란색이 신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인데요. 보시면 변동성이 아무래도 신규 취급액이 좀 더 높습니다. 금리 변화를 좀 더 빨리 반영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검은색 차트로 되어 있는데 네. 쭉 멈춰 있다가 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한국 기준금리. 그렇습니다.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코픽스 금리도 동일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처럼 금리 인하기에는 신규 취급의 코픽스 금리를 받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도 상환 해약금이 3년 동안 서서히 낮아지면서 없어집니다.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3년 후에는 어떤 대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예. 다시 갈아탈 수 있다. 그렇게 3년 정도의 좀 시계열을 좀 예상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보대출이 30년이라고 해서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보다는 네. 한 2년에서 3년 정도 포커싱 하셔서 금리를 예측하셔서 대출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 우리 이지영 팀장님의 친구한테 야 부동산 살려면 이런 거 알아보고 사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